1942년 여름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이고요. 한참이나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임에도 치오키치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히데오를 데리고선 목적지 없는 여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가진 것 없는 두 부자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는데, 특히도 사람들이 그들을 꺼린 이유는 아버지인 치오키치가 흔히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한센병 환자였기 때문이고요. 당시로서는 나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나쁘기도 하고 감염에 의한 두려움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본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부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2년 동안이나 힘든 여정을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카메다케라는 지역에 들렀을 때 아버지인 치오키치는 무더운 날씨에 오랜 지병마저 악화가 되어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되고요. 자신들을 받아줄 리가 없다고 여긴 아들 히데오는 아버지를 데리고 신사처마 밑으로 들어가 겨우 몸을 식히게 됩니다. おい。 헌데 그 모습을 마을의 순경인 미키 게니치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뒤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20여 년이 흘러 1971년에 도쿄로 넘어가게 되고요. 신원을 알 수 없는 60대 노인이 심야식약 전철역 부근에서 돌로 안면을 구타당해 살해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하여 긴급 수사본부가 세워진 뒤 현장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신원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물건들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를 특정 짓는 것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근의 찻집에서 죽은 남성이 토호쿠 지역 사투리를 쓰는 젊은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을 얻게 되고요. 피해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던 중 카메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몇 번이고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경찰들은 듣게 됩니다. カメだ。はい、23度そういう言葉が。亀田はどうしたとか、亀田は変わらないとか。カメだ。カメだに間違いありませんね。はい、間違いありません。 그리하여 경시청 형사부 베테랑 경찰인 이마나 씨와 수사 일개에서 사냥개라고 불리는 요시무라가 토호쿠와 카메다라는 증거만을 가지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호쿠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카메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카메다라는 위치로 찾아갔다는 말인 거고요. 두 사람은 경찰서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다방면의 수사를 진행해 보긴 하지만 그렇다 할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도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東北弁の亀だ。それ以外にはわらすべ一本頼る筋はないんだからなあ。東北弁の亀だから。どうも。お先に。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별수사본부는 해체되고 사건은 경시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 신문을 보던 요시무라는 당시 시신이 발견된 오후 어떤 여성이 열차 밖으로 종이를 흩날렸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고요.
범인이 돌로 사람의 얼굴을 내려쳤다면 분명 옷에 피가 튀었을 테고 그 상태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했을 테니 어떻게든 의심사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걸치고 있던 셔츠를 처분해야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여성이 창밖으로 흩뿌린 게 종이가 아닌 천조각이라면 범인의 조력자일 수도 있다는 거였는데, それが紙切りじゃなくてですね、布切れだ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ないですか？さあそこまでは僕もよく。なんか事件に関係あるんですか？いや別に。なんだったらその女性にお引き合わせしましょうか。え？ 우연치 않게도 당시 기사를 작성한 인물로부터 그 여성의 이름은 리에코이며 긴자의 어느 술집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정보 또한 입수하게 되고요. 이 말에 요시무라는 곧장 그녀를 찾아가 자신은 경찰인데 사소한 참고 삼아서 물어본다며 그날 그 열차에는 무슨 용무로 타고 있었던 거냐며 물어보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리에코는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니냐며 자신은 최근 열차에 탄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요시무라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이게 어찌 된 거지 하며 의아해하게 되고요. 잠시 후 리에코는 자신이 피는 담배를 가지고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すいません、すぐに参りますから。どうぞ。あきちゃん。はい。りえちゃんどうしたの？控え室。ハンドバッグ忘れたって。でもいないわよ。え？どこ行ったのかしら。 그 뒤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무라는 눈앞에서 섣불리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가 범인의 조력자일 수도 있는 사람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 죽은 남성의 양아들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시신의 정체가 미키 게니치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였고요. 그가 말하길 자신의 아버지는 과거 경찰이셨는데 한 달 전쯤 혼자서 여행을 떠나신 후 이세라는 지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걱정이 되는 마음에 어찌 된 건가 하며 수소문을 해보니 뜬금없게도 도쿄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건데, 이 말에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혹시 아버지가 사시는 지역에 카메다라는 곳이 있느냐고 묻게 되고요. 亀田っていう土地はありませんか？いや、ありませんな、ミキさん。ここのところはね、大変大事なんです。よく考えてくださいよ。 그 말에 양아들이 그런 지역이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돌아가신 부친께서 토호쿠 사투리를 쓰시진 않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いや、そげんことはないな。東北弁や言うて。 헌데 그 말에도 양아들이라는 남성은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가보신 적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이에 경찰인 이마나 씨는 자신이 지금껏 전혀 잘못된 부분에 꽂혀서 사건을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국립국어연구소를 찾아간 그는 당시 찻집 요정이 토호쿠 사투리라고 생각한 게 착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며 혹시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억양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 거냐며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문가는 이즈모 지역의 방언을 들어보이며 토호쿠 지역과의 유사성을 설명해 주게 되는데, 出雲地方東北地方に似ていわゆるズーズー弁の地方であるこうなっております。 出雲地方。 이를 알게 된 이마나 씨는 지도를 펼쳐 이즈모 지역 부근을 훑어보던 중 카메다케라는 마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즈모 사투리로 발음하면 타 지역 사람들 귀에는 카메다라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살해된 미키 게니치가 과거 이곳에서 순사로 근무했다는 기록 또한 찾게 되는데, 분명 과거 그에게 원한이 있던 누군가가 이런 범행을 벌인 게 분명하다고 확신한 이마나 씨는 그 길로 기차에 올라 카메다케 지역으로 향하게 되고요.
경찰서에서 당시를 기억할 사람들을 모아 미키 게니치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은 그가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다들 입을 모으게 됩니다. 同じ警察官といっても私なんかには真似のできねえくらいの人でした。 그러니까 경찰로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행동 같은 건 하지도 않았고 지금 이 마을에는 그를 원망하는 사람 역시도 없다는 말인 건데, 이후 마을 어르신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은 미키는 마을에 찾아온 거지 부자까지도 챙길 정도로 타산과는 먼 부처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말만을 전해 듣게 되고요. 결국 이곳에서도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이마나 씨는 또다시 도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헌데 이번에는 요시무라가 의외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리에코라는 여성이 모습을 감춘 것에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여긴 그는 그녀가 탔을 것이라 여겨지는 철도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게 되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무더위 속에서 찾아 헤매다 결국은 피에 얼룩진 작은 천조각 몇 개를 발견하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천조각에 묻은 혈흔이 죽은 미키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데, はい、出ました。大型ですね。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달아난 리에코가 미키를 죽인 범인의 공범인 게 확실하다는 말인 거고요. 이로 인해 다시금 사건의 실마리가 생기게 되자 지지부진하던 미키 게니치의 수사는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나 씨는 죽은 미키가 이세라는 지역을 관광 중이었던 걸 토대로 그곳에 방문해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기로 마음먹게 되고, 요시무라 같은 경우는 도쿄에 남아 사라진 리에코의 흔적을 조사해보는 걸로 수사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미키가 묵었던 여관에 찾아가 그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별다른 특이점이란 것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 그가 도쿄로 올라가기 직전 이틀 연속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이마나 씨는 듣게 되고요. 이 말에 극장에 찾아가선 어떤 영화였는지를 알아보니 극장 주인은 미키 게니치가 방문한 20일과 21일은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선 관광지에서 이틀 연속이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다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보니 영화 내용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상영된 영화 자체가 달랐다는 말인 거고요. 이에 이마나 씨는 그럼 미키가 굳이 연속으로 이 극장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싶어 주변을 둘러보다 バスで伊勢まで行って名古屋までああ、これですか。全大倉大臣と。ええ。 보시는 것과 같은 사진 한 장이 벽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마나 씨는 이 사진 속 인물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게 되는데,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도쿄로 돌아와 보니 예전에 방문했던 카메다케 지역의 어르신이 자신들의 마을에 찾아왔었다던 거지 부자에 대해 나름 조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온 것을 알게 되고요. すぐにご返事いたすべきところ、あれこれ調べ物に手間取り、今日まで至ったことを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그 내용을 확인한 이마나 씨는 미키 게니치가 살해된 사건의 핵심이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가 되는데, 마을에 방문했던 거지 부자 중 아버지인 치오키치는 발견 당시 온몸으로 나병이 퍼져 크게 고통받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대로 두면 위험한 상황일 뿐더러 그의 자식인 히데오 역시도 감염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순경이었던 미키는 겨우 그를 설득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소로 들어갈 것을 권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들인 히데오는 미키가 자식처럼 거둔 후 양자로 삼게 되는데, 하지만 두 부부가 애정으로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랑벽이 있던 히데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던 거였고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미키가 급히 히데오를 찾아 마을 밖까지 나서게 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 소년이 이후 어찌 되었나 하는 게 관건인데, 본적지에 등록된 거주지를 토대로 구청 원부를 뒤져보니 당시 공습으로 인해 기록이 말소된 후 새로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52年の10月の11日生まれか。間違いないねこれは。 주소상의 위치로 찾아간 후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점원이었던 히데오가 공습으로 말소된 기록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와가 에이료라는 별개의 인물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일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성장해 있었는데, 이때 이마나시는 자신이 2세의 극장에 걸려있던 사진에서 그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고요. 분명 미키 또한 극장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 도쿄까지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시무라로부터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도쿄 외곽의 한적한 장소에서 웬 여성이 유산에 의한 출혈로 인해 사망을 하여 발견이 되고요. 처음에는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어 거릿 송장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그녀가 사라졌던 리에코였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와가 에이료가 남몰래 방문하고 있던 집의 주인이 역시 죽은 리에코였다는 정보도 확인하게 되는데, 王さん、もしかしたらこの人じゃないですか？そう、石井さん。 지금까지의 정보를 취합해보면 어린 히데오는 자신의 존재를 와가 에이료라는 인물로 바꾸고 싶을 만큼 사회적 차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인물이고요. 애써 과거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오던 중 미키 게니치라는 남성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키 게니치라는 인물은 부처와도 같다고 비견될 만큼 쉽게 누군가의 비밀을 퍼뜨릴 사람이 아니었는데, 과연 그가 히데오에게 어떤 말을 전했기에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였고요. 긴급 수사본부가 재소환되며 다시 경찰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마나 씨는 자신이 지금껏 조사한 자료와 함께 핵심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 것이 오래전에 헤어졌었던 히데오의 아버지인 지오키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히데오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서 도피했던 그리움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설득하려 찾아온 미키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게 되는 거였는데, 秀夫、なぜだ、どげしてなんだ。あいば今矢掛町仕事がいけんようななんて、なんでそういうなこと言うたらか。わしには分からん。たった一人の親、それもあげな思いをしてきた親と子だよ。秀夫、わしはおめの首に縄つけてでも引っ張ってからここへ一緒に。秀夫、이후 영화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찰의 상황과 혼신을 다해 모래그릇이라는 곡을 연주하는 히데오의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모래그릇이라는 것이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히데오라는 인물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 쉬운 거짓된 정체성임을 나타내는 의미이지 않나 싶고,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뿐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인간의 불안정성까지 포괄하는 다층적인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